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중급 3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를 공부를 할 텐데요. 박정희 정부는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 강의에서도 시험 문제는 아주 와르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열심히 하시지만은 이번 강의 또 특히 열심히 또 봐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거의 종강이 완강이 눈앞이네요.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네, 여러분. 자, 제목은 박정희 정부 제39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이 바로 박정희 정부가 되는데요.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일단은 복습을 하면서 하나씩 우리 챙겨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자,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는 자, 언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바로 이날이 바로 우리한테 아주 뜻깊은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이 일제강점기 끝나고 그 다음 우리 한국사는 무엇이죠? 그렇죠. 미소군정기라는 겁니다. 남쪽은 미군정, 북쪽은 소군정. 38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이 3년간의 미소군정기를 거치고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1948년 8월 15일에 탄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예. 자, 그런데 초대 대통령, 최초의 대통령은 바로 누구죠? 바로 이승만이라는 겁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 이승만의 이름을 따서 이승만 정부라고 대체로 이름을 붙이죠. 이 이승만 정부는 최초의 제 첫 번째 공화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1공화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죠. 어떤 혁명으로 무너집니다. 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는 12년 동안의 독재를 마감하고 무너지게 되고요. 그 4.19 혁명 이후에 탄생한 정부가 뭐겠습니까? 제2공화국이면서 바로 이승만 정부 때 야당이었던 장면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바로 정권을 잡으면서 바로 장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면 민주당 정부가 바로 제2공화국인 겁니다. 그런데 제2공화국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8개월밖에 못 가고 끝나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군사정변 때문이다 라는 거죠. 1961년 5월 16일에 있었던 군사정변. 요것으로 인해서 이 공화국은 마감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3공화국이 탄생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군부가 박정희의 군부가 바로 2년 동안 우리를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사에서 고려시대와 같은 2년간의 무신집권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당연히 군정이라고 하겠죠. 군정. 그래서 미소군정기가 3년 동안 있었고 이 박정희 군정은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박정희 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2년 동안에 박정희는 군대를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이제 또 정식 공화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이 바로 1963년 12월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거는 10월 달이고요.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 것은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점부터를 이제 박정희 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3공화국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 박정희 정부는 1972년에요. 자기들 스스로 3공화국의 문을 닫아요. 3공화국의 문을 닫고 자기들 스스로 4공화국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것도 박정희 정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것은 바로 박정희 정부 3공화국과 4공화국의 내용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20과 30 사이에 박정희 군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것도 바로
박정희 군정 때가 되겠습니다. 1962년이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씩 해봐요. 네. 자, 지우고. 네. 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는 무너졌다.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1960년이죠. 1960년. 네. 그리고 이 박정희가 네. 아직 등장하면 안 되죠. 네. 4.19 혁명 이후에 바로 무슨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장면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된다. 장면 정부가 등장을 할 적에 바로 헌법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미 패배한 무너지기 직전에 이승만 정부가 바로 시민과 학생들한테 권력을 이양하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꿨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3차 개헌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승만 정부의 독재의 신물이는 우리 학생과 시민들 그리고 야당의 대표들은 바로 헌법을 독재가 정말 힘든 가장 독재가 어려운 제도로 헌법을 바꿨다라는 거죠. 그래서 3차 개헌의 내용은 여러분 뭐라고요? 대통령제를 무엇으로? 영국과 일본과 같은 이런 내각제로 바꾸고 그리고 단원제 국회가 하나면은 독재가 또 쉬우니까 그 국회를 두 개로 상원과 하원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상원 하원이라는 용어를 쓴 건 아니고요. 참의원 민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에 해당하는 것이 참의원이고 그리고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는 것이 민의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각제로 바꾸고 이거 한번 써볼까요? 내각제로 바꾸고 그리고 국회를 두 개로 양원제로 이렇게 바꾼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제3차 개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3차 개헌 하에 바로 장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8개월밖에 못 갔다라는 거예요. 8개월밖에 못 갔다. 그리고 나서 바로 군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5.16 군사정변이 된다라는 겁니다. 5.16 군사정변. 5.16 군사정변으로 장면 정부는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군사정변을 일으킨 바로 그 군인들이 바로 2년 동안 우리를 통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군정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군정이 2년 동안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기구를 뭐라고 하냐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를 2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2년간의 이 군정 기간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 5개년 계획.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바로 이 2년 동안에 출범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출범을 했는데 그게 바로 연도가 어떻게 되냐면 1962년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5.16 군사정변은 요거는 몇 년이죠, 여러분?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5.16은 5에서 1로 가도 5.16이고 그리고 5에서 이쪽으로 가도 5.16이에요. 5.16 이렇게. 그래서 이 5.16 1년 후에 바로 다음 해에 바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군부는 독재하려고 바로 군사정변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독재가 정말로 힘든 이 헌법상으로는 독재가 잘 안 되니까 이 헌법을 다시 독재가 가능한 독재가 보다 더 용이한 헌법으로 바꿨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은 이 3차 개헌 다음에 4차 개헌이 장면 정부 때 있었어요. 장면 정부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장면 정부 때 있었다. 자, 그래서 장면 정부가 어떠한 개헌을 했냐면요. 여러분 4.19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장 직접적인 기폭제가 된 것은 바로 3.15 부정선거죠. 그래서 그 3.15 부정선거를 자행한 이 관련자들을 3.15 부정선거
요거는 좀 이렇게 줄임말이 되고 3.15 부정선거에 관련을 맺은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헌법을 또 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요게 4차 개헌이 되겠어요. 4차 개헌의 내용은 제목이 그냥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4.19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바로 이승만 정부의 관련자가 되는 거죠. 그들을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는 그런 헌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5.16 군사정변이 생겨서 그 5.16 군사정변 이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바로 자신들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헌법을 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한 개헌은 바로 5차 개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5차 개헌을 단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5차 개헌은 되게 쉽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독재를 힘들게 하려고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꾼 거죠. 그리고 독재를 힘들게 하려고 단원제를 양원제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정반대로 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내각제를 바꾼 내각제를 다시 대통령제로, 그리고 양원제를 바꾼 양원제를 다시 단원제로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는 게 바로 군부의 5차 개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화살표는 3차 개헌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는 5차 개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온 거는 3차 개헌이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간 거는 5차 개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군정 기간 동안에는 일단 정치적으로는 5차 개헌 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군정 기간 동안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하던 63년 그 봄에 박정희는 자기 스스로 군대를 예편을 합니다. 군대를 나와서 일반인이 된 다음에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창당을 해요. 그래놓고 그 민주공화당의 후보로서 그 군인이 아니죠. 이제는 박정희 씨가 민주공화당의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가지고 1963년 10월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2월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선거에 의해서 당선되고 취임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또 정식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제2공화국 이후에 다시 생긴 그것을 계승한 공화국이기 때문에 제 몇 공화국입니까? 3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제3공화국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3공화국. 당연히 이것은 박정희 정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박정희 정부는 박정희가 1963년 3월에 정당 창당했다고 그랬죠. 그 정당이 바로 박정희 정부의 박정희 정부가 무너질 때까지 내내 그 정당이 집권 여당이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민주공화당. 앞에 민주자는 줄여가지고 대체로 우리는 보통 공화당 그럽니다. 민주공화당 이 정식 명칭이고 공화당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제3공화국이 1972년 유신헌법이 나오기 전까지 공화국이 되는데요. 이 제3공화국의 내용을 조금 보면은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963년부터 1972년까지 대체로 횟수로 따지면 약 한 10년간이 되는데 자,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또 어떠한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는가 보신다면 일단 제일 먼저 이때 바로 베트남 파병이 있었어요. 베트남 파병. 베트남은 우리나라하고 매우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어떤 유사한 점이 있었냐면 당시 베트남 역시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베트남 그리고 남베트남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양분되어 있었는데 북베트남이 사회주의 정부고요. 그리고 남베트남이 민주주의 정부였습니다. 근데 우리 6.25처럼 북베트남이 이 사회주의 북베트남이 바로 남베트남 민주주의 남베트남을 침공을 해온 게 바로 베트남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쳐들어온 북베트남 베트공이라고 하죠. 베트공과 이것을 막기 위한 남베트남의 전쟁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던 미국 냉전 체제 하에서 민주주의의 그 종주국을 자처하던 이 미국이 바로 민주주의 계열의 민주주의의 남베트남을 지원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미국 혼자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모든 국가들한테 베트남전의 파병을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미국의 파병 요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대군을 바로 남베트남을 위해서 바로 우리 국군을 파병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때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파병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해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조건을 제시했더니 미국이 그 조건을 수용을 하면서 우리가 바로 파병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는 한국군 현대화. 6.25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 한국군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여전히 이 구식 무기들, 구식 그런 어떤 군인 장비들을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최신식으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우리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한테 어떤 요청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경제 발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힘든 거 알고 있지? 미국한테 그러면서 경제 발전 우리한테 많은 좀 특혜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미국이 수용을 하면서 바로 우리는 좀 더 많이 베트남전에 전투 요원들을 파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 그래서 베트남전에 그 파병을 한 우리 국군들이 바로 월급을 받으면서 그 월급 받은 그 달러가 바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는, 달러가 없는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달러가 막 들어오면서 아주 크게 큰 도움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전에 또 그 조달되는 군수품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 군수품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또 경제가 또 회생되는 그런 어떤 전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서, 이 파병 대가로서 미국으로부터 그냥 아무 국가한테나 전수해주지 않는 중화공업의 좋은 기술들, 그런 어떤 기술들을 또 전수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전 이후에 베트남전의 그 재건 사업에 또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베트남전은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비극이었는데, 그 베트남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베트남전을 치르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참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우리 국군 장병들의 그 생명을 잃었지만, 그 목숨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경제 발전에 아주 큰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만큼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때 미국이 우리 한국한테 써준 각서가 있어요. 당시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 브라운 각서. 자, 이러한 용어 나오면은 베트남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공간이 좀 적으니까 여기 베트남전은 좀 지우고요. 그 다음 보시겠어요? 자, 한일 국교 정상화. 자, 이것도 제3공화국 때의 일입니다. 한일 국교 좀 띄우고 정상화. 일본은 1945년에 패망했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도망치듯이 그냥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한국과 일본은 공식적인 국가 대 국가로서의 교류는 없었던 거예요. 비공식적인 교류는 있어 왔지만은, 그런데 당시 그 경제 발전을 지상의 목표로 하고 있었던 당시 우리 박정희 정부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당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경제 발전에 성공을 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과 가까이 있는 일본과 손을 잡지 않으면은 경제 발전이 매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제적인 어떤 목적으로 인해서 바로 한국과 일본이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수교를 맺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한일 국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받아내야 될 거는 받아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쪽이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이 그냥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화해를 하게 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아주 큰 탄압을 받았죠. 일제강점기에. 그래서 일본의 공식적인 사죄를 우리가 받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일제강점기 내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배상,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죄뿐만이 아니라 정당한 배상, 정당한 금전적 배상 이렇게 두 개를 받아내면서 제대로 받아내면서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결론은 이거 두 개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미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사죄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정당한 배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없이 결국 정상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상화가 되어가는 정상화를 위한 그런 어떤 회담 과정 속에서 이것이 무시가 되니까요. 일본의 정당한 공식적인 사죄와 정당한 배상이 없는 한일국의 정상화는 그야말로 굴욕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 회담에 대해서 시민과 학생들이 아주 격렬하게 반대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출제 포인트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반대 운동은 한일국의 정상화는 1965년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회담은 굉장히 길게 갔거든요. 몇 년 동안 회담이 갔기 때문에 그 반대 운동은 전해인 1964년 6월 3일이 가장 피크였던 날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6.3 항쟁 또는 6.3 시위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운동이 학생과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바로 6.3 항쟁이 되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바로 제3공화국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점점 독재를 일삼으면서 점점 그 국민들로부터 이제 신뢰를 받던 그 신뢰가 점점 이제 불신으로 바뀌면서 불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1971년에 대통령으로 출마한 박정희와 당시 역시 또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출마한 김대중. 물론 김대중 선생님은 나중에 1997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지만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낙선을 하시죠. 그래서 당시에 야당 신민당 후보로 김대중이 그리고 당시 민주공화당 여당 민주공화당 후보로는 박정희 이렇게 두 분이 격돌을 했는데 지금도 이 1971년 대통령 선거는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의혹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가 대통령이 돼요. 당선이 돼요.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직접 뽑는 그러한 직접 선거를 하면은 절대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대통령이 못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박정희를 중심으로 민주공화당이 모두 다 자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이거를 헌법을 대통령 직선에서 이거 하면 절대 국민들이 안 뽑아주니까 대통령 간선으로 바꾸는 개헌에 착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것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이 바로 당시 1972년에 유신헌법, 유신개헌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를 민주적으로 이렇게 못하겠죠. 그래서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하면서 바로 공포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바로 야당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바로 유신헌법을 통과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신헌법이 대통령 직선에서 간선으로 바뀌는 헌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독재헌법이 되는 것이죠.
이 유신헌법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제4공화국의 공부 내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바로 박정희 정부는 자기들 스스로 제3공화국을 문을 닫고 제4공화국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유신헌법의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3공화국에서 제4공화국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유신헌법이 되는데요. 제3공화국에서 제4공화국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 이것이 바로 유신헌법. 일단 유신이라는 말은 박정희가 붙인 말인데요. 지금은 잘 안 쓰죠. 네, 지금은 유신은 지금 잘 쓰는 완전히 동일한 단어로 바꾸면 개혁입니다. 개혁 헌법이다라는 뜻이에요. 유는 매일 유자입니다. 뭔가 이렇게 끈이나 또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밧줄 같은 걸 이렇게 잡아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신은 새 신자예요. new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헐거워진 매듭이나 헐거워진 그런 어떤 끈을 다시 단단히 이렇게 확 잡아매는 거. 그리고 또 끈이나 매듭이 또 이게 낡아 있을 때에는 새로운 끈과 매듭으로 교체를 하면서 확 잡아매는 거. 그거를 이제 유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잘 쓰는 용어인 개혁과 완전히 같은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는 독재헌법이지 개혁헌법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신헌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직선을,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을 하는 직선을 무엇으로 바꾼다고요? 간접선거로, 간선으로 바꾸는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선. 그러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어떤 간접적인 단체가 바로 그들만이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간접단체의 이름이 바로 유신헌법 때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였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당연히 여러분 간접선거라고 하는 거는 이 간접선거 단체가 바로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국민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데, 이 통일주체국민회의, 줄여서 통주국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통주국은 절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통주국,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원들은, 이 구성원들은 모두 박정희의 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 하나만 하죠. 박정희의 부하들이 자기들끼리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박정희를 뽑는 그러한 단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하면 박정희가 뽑힐 가능성은 100%가 되는 거죠. 100% 그 이상이라고. 좀 과장을 해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100%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뽑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기 제한이 있으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아예 그 제한 규정을 없앱니다. 그래서 연임 제한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뽑히면 뽑히는 대로 몇 번이건 반복해서 계속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유신헌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당시 유신헌법으로 인해서 바로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종신 대통령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종신 대통령. 그쵸, 여러분? 종신 대통령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유신헌법은 사실 그 민주주의의 탈을 쓴, 그 가면을 쓴 새로운 어떤 그 제국, 황제의 국가를 만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현대판 왕국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종신 대통령이 가능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아주 강력한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이래놓고 이 대통령에게 아주 강력한, 아주 강대한 권한을 부여한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긴급조치. 대통령이 긴급조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름으로 못하는 게 거의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 없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바로 긴급조치였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리를, 긴급조치권을 바로 대통령한테 부여한 헌법이 바로 유신헌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국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유신헌법으로 바꾼 건가요? 아니죠. 그냥 독재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투쟁,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대투쟁이 아주 여러와 같이 일어났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3.1 민주 구국선언이 되겠습니다. 3.1 민주 구국선언. 3.1절에 학생과 시민들 그리고 당시 모든 이 독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국민 지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바로 구국선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거대한 선언을 전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용어들 나오면 이제 유신헌법 반대투쟁, 국민들의 유신헌법 반대운동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독재를 이어가던 박정희 대통령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79년 10월 26일 자신의 부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서 어느 날 갑자기 피살,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박정희의 시대는 79년 10월 26일로 일단은 어느 정도 마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이번에는 경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언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부했습니다. 언제 시작됐죠, 여러분? 군정 기간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5.16 군사정변 다음 해라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이죠? 5.16은 61년이죠. 다음 해는 62년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1차는 1962년에 시작을 해서 5개년이니까요. 5개년이니까 2, 3, 4, 5, 6이죠. 66년까지. 자, 그리고 2차가 또 그 다음에 또 출범을 하겠죠. 1967년에 시작을 해서 71년까지. 그래서 요렇게가 바로 연도가 딱 들어맞진 않지만은 1960년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차하고 4차는 역시 또 10년간이니까요. 요렇게가 70년대가 되는데요. 1972년부터 76년까지, 그리고 1977년부터 81년까지. 연도가 완전히 맞진 않지만, 자, 요거는 1970년대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의 경제 발전, 1970년대의 경제 발전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1960년대에는 경공업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이 발전을 했다라는 겁니다. 경공업은 가벼울 경자예요. 중화학공업은 이 중자는 무거울 중자입니다. 경공업은 가벼운 물건. 어디서부터가 가벼운 거예요? 라고 그런 어떤 기준은 없고요. 대체로 제품 가운데에서 가벼운 물건, 뭐 옷이라든지 또는 뭐 신발이라든지 뭐 또는 생활 필수품, 그런 어떤 사람이 주로 사용을 하는 가벼운 물건을 생산하는 공업이 바로 경공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화학공업은 중공업과 화학공업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중공업은 무거운 물건, 자동차라든지 기계 또는 선박, 뭐 이런 철강, 이런 무거운 물건을 생산하는 공업을 중공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화학공업은 플라스틱과 같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을 바로 화학공업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경공업과 중화학공업 가운데에서 무엇을 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올까요? 훨씬 더 중화학공업이 돈이 더 많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아주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돈 잘 들어오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중화공업은 일단 투자할 때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설비 투자,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자본이 먼저 많이 들어가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우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 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기술도 없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을 바로 시작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경공업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공업이 되는 것이죠. 노동력만 있으면 가능한 그런 어떤 경공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번 다음에 그 돈 가지고서 바로 그동안 또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서 또 기술을 받아서
네, 그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서 중화학공업을 스타트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바로 오늘날에 네,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특히 1970년대 중화학공업을 하면서 네, 시련이 컸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시기에서 다 시련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여기에서 중화학공업 요 단계에서의 시련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석유파동이 제일 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이 과정에서 석유파동이 있었다. 석유파동, 제1차 석유파동. 대체로 1973년인데요. 연도는 굳이 모르셔도 되겠고요. 그냥 참고로 써보겠습니다. 73년. 석유파동은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입하죠.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는 대체로 어디 있죠? 중동에 있죠. 네, 서남아시아. 네, 그 지역,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네, 또는 뭐 이란, 뭐 이라크, 뭐 이런 네, 그죠, 사막이 있는 그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바로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 아닙니까? 뭐라 그러죠? 산유국이라고 하죠.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다라고 해서 석유를 생산하는 그 산유국들로부터 우리는 석유를 수입을 합니다. 우리만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네, 선진국들도 네, 당시에는 그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동의 산유국들이 일제히 힘을 합쳐가지고 석유 가격을 아주 심하게 올립니다. 네. 이때 4배로 올려요. 4배. 석유 가격이 갑자기 4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석유를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었던 석유 수입국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겠죠. 네. 우리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 석유를 수입하는 입장에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된 이 석유 파동은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한테는 매우 큰 그 악영향을 주지만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 즉 산유국들, 중동의 이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이런 그 중동과 같은 이런 나라들은 돈방석에 앉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돈이 갑자기 많아지니까요. 자기들의 그 돈을 자기 나라의 그 어떤 시설을 새롭게 건설하는데 거기다 투자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한국 건설 회사가 많이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돈을 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국 건설 회사가 중동의 건설 사업에 참여를 해서 중동의 건설 사업에 우리 한국 건설 회사가 참여를 해서 큰 돈을 번 거,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중동 특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2차 석유 파동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때는 아주 크게 우리가 더욱더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중동 특수를 통해서 돈을 꽤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꽤 많이 벌고 그리고 점차 중화학공업도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1977년에 바로 우리는 수출 100억 불 달러, 100억 불, 수출 100억 불을 수출 100억 불을 달성을 하는 이런 또 쾌거를 올리게 된다는 거죠. 와우! 정말 우리는 이제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아주 강하게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어들인 거의 대부분의 돈을 중화학공업에 정말 너무 심하게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 될 줄 알고. 그래서 정말 심할 정도로 중화학공업에만 집중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중화학공업이 잘 됐으면은 모르겠는데 그 상태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제2차 석유 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중화학공업에 집중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중화학공업 과잉 투자 또는 중화학공업 중복 투자. 투자한데 또 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 한국 기업들한테 중화학공업을 막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박정희 정부가요. 그래서 면세 혜택 주겠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해 주겠다 하면서 계속 한국 기업들한테 아주 강하게 중화학공업 투자를 공장이 왜 하나밖에 안 돼? 니네 회사는 얼른 제2공장 얼른 건설해. 해가지고 제2공장 만들고 제3공장은 왜 또 안 해? 그러면서 계속 규모만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못한 상태에서 가게만 늘렸다라는 거예요. 가게만. 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중화학공업 중복투자 또는 과잉투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석유파동이. 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1978년이에요. 1978년. 그래서 이때 우리는 아주 큰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박정희 정부는 바로 국민들한테 좀 더 강한 지탄을 받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박정희는 피살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아주 큰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혼란 속에서 11.6 사태, 박정희가 죽는 11.6 사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가 바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 12.12 군사 쿠데타가 또 뒤를 이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새마을 운동도 우리가 또 봐줘야겠어요. 여러분, 새마을 운동은 농촌 살리기 운동이죠. 당시 공업 발전에 박정희 정부가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공장이 있는 도시 지역만 막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농촌 지역은 더더욱 열악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도시와 그리고 더더욱 열악해지는 농촌 간의 이런 도농 격차가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지니까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전개를 했는데 이거는 1970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성공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이 농촌에서 출발을 해서 도시 지역으로 계속 확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박정희 정부 시대만큼 새마을 운동이 지금 활성화는 아니지만은 여전히 새마을 운동은 지속되고 있고 그 의미는 퇴색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제3공화국 그리고 4공화국에 대해서 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전두환 정부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